여러분, 기업이 갑자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연하게 뭐 법정 관리 같은 단어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201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산 전문 법원이죠. 서울회생법원이 문을 연 이후에 기업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실무와 제도의 변화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2017년 서울회생법안 개원 이후 도입된 법인도산 실무 및 제도 정리. 이게 꽤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핵심만 속속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에 기업회생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또 전문적으로 그리고 뭐랄까 좀 더 기업 친화적으로 변모했는지 그 핵심적인 변화들을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겁니다. 특히 그 새로 도입된 제도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 위기에 처한 기업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2017년에 왜 굳이 서울회생법원이라는 이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전문 법원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법원에서 다른 민사 형사 사건들이랑 같이 도산 사건을 처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처리 속도 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죠. 사실 도산 사건이라는 게 일반 사건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적이고 경영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속한 처리가 기업의 생존하고 바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은 소위 채무자 회생법의 취지를 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도산 분야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절차 진행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서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단순히 법률 적용을 넘어서 기업 회생의 실질적인 성공률을 높이려는 일종의 도산 절차 혁신을 목표로 한 것이죠. 아, 전문성이랑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겠다. 네, 정말 중요한 목표였네요.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혁신적인 제도들이 도입됐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ARS라고 하던데요. 이름부터가 좀 흥미롭습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이라니 어떤 제도인가요? 네, 그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회생 절차 시작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요. 법원이 바로 오케이, 절차 시작하고 개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공식적인 절차 개시를 잠시 보류하는 거죠. 최대 3개월, 필요하다면 법원 허가에 1개월 더 연장해서 최장 4개월까지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뭘 하느냐? 바로 채권자들과 채무자 기업이 자율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회사를 어떻게 살릴지, 그러니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법에 어떤 강제적을 동원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봐라. 이런 취지죠. 아하,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정 관리 절차는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당사자들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볼 시간을 주는 거군요. 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이 제도의 장점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뭐랄까 문제 있는 기업이라는 그런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ARS 기간 중에는 아직 공식적인 개시 결정 전이니까 이런 낙인 효과를 피하면서 비교적 좀 조용하게 구조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법이라는 좀 딱딱한 틀에 갇히기 전에 좀 더 유연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초기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 ARS 제도를 활용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초기 사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은행 같은 주요 채권자들하고 원만하게 채무 조정을 이뤄내면서 공식적인 회생 절차 없이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원이 이 자율 협상 기간 동안 그냥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채권자가 자기 몫만 챙기려고 갑자기 막 담보권을 실행한다거나 월급 통장을 압류한다거나 이런 강제 재팽을 시도하면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아, 그렇죠. 판이 깨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전 처분, 그러니까 일종의 자산 동결 조치입니다. 아니면 포괄적 금지 명령. 이건 모든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 시도를 일괄적으로 막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데요. 이런 법적 장치를 통해서 마치 심판처럼 협상 테이블이 어떤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딱 만들어줍니다. 이야, 낙인 효과는 피하고 법원의 보호 아래서 안정적으로 협상할 시간과 기회를 번다. 정말 실용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P-플랜, 사전계획안 제출 제도입니다. 이것도 이름에서 뭔가 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P-플랜은 프리패키지드 플랜, 그러니까 미리 포장된 계획안이라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 기업이 미리 주요 채권자들, 특히 전체 채권액의 과반수를 가진 핵심 채권자랑 회생 계획의 큰 틀, 예를 들면 빚을 얼마나 갚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요. 이 합의된 계획안 초안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채무자 회생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죠. 앞서 설명해 주신 ARS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ARS도 결국 협상을 통해 계획을 만드는 건데 P-플랜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타이밍하고 주도권에 있습니다. ARS는 일단 회생 신청을 하고 난 후에 법원의 관리 감독 아래서 자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면 P-플랜은 신청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들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합의된 말 그대로 패키지 딜을 들고 법원에 들어오는 겁니다. 미리 다 짜서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플랜은 특히 M&A, 즉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서 회생을 추진할 때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잠재적 인수자, 주요 채권자, 그리고 회사가 사전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계획안을 만드니까 법원에 들어와서는 후속 절차들이 그냥 일사처리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복잡하고 오래 걸리던 회생 절차가 단 몇 달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속도가 P-플랜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속도. 네, 회생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업 가치가 떨어지기 쉬운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무 기업이나 P-플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채권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사전 동의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법원에서 P-플랜 절차로 진행을 허가해 줍니다. 몇몇 중견건설사나 해운사 같은 곳들이 이 P-플랜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M&A를 완료하고 회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하, ARS는 신청 후 협상 시작, P-플랜은 신청 전에 이미 합의된 계획안 제출. 특히 M&A를 통한 빠른 회생에 아주 유용하다는 거군요. 네,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ARS나 P-플랜 같은 제도들이 주로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한테 더 유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자금이나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 에셋 트랙이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하고 처한 현실이 매우 다르죠. 당장 회사를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고 또 복잡한 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고요. S-트랙, 즉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은 바로 이런 중소기업들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해서 만든 말 그대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 절차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11월에 서울회생법원이 서울시나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유관 기관들하고 힘을 합쳐서 야심차게 시작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회생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이라니 정말 꼭 필요한 조치였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나요? 여러 가지 지원책이 뭐랄까 하나의 패키지처럼 제공됩니다. 우선 서울회생법원 안에 중소기업 회생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초기 상담부터 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절차 진행 자체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역시 자금 지원 연계입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 줄 돈, 원자재 살 돈, 이런 운영자금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쵸. 당장 급하죠. 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같은 공적기관과 협력해서
회생 절차 중에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이걸 DIP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기업이 가진 부동산이나 기계 설비 같은 걸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한 뒤에 다시 빌려 쓰는 방식, SNLB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주는 노력을 합니다. 또한 비용 부담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 선임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전문가 선임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무료 자문 같은 것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노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복잡하고 비용 많이 드는 회생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목표죠. 이야, 상담부터 신속한 절차 진행, 그리고 절실한 자금 연계, 전문가 지원까지 정말 중소기업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ERP, 지분 보유 조항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보통 회생 절차 들어가면 기존 주주들, 특히 회사를 경영하던 대주주들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거나 100% 감자 아니면 대폭 줄어드는 대규모 감자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지분을 보유하게 해준다니 이건 좀 의외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회생 절차에서는 그 주주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데에는 주주, 특히 경영권을 행사한 지배주주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그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주식 가치를 대폭 줄이는 감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채권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는데 주주만 멀쩡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ERP는 이런 전통적인 원칙에 대한 어떤 예외 또는 보완책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주, 특히 그 회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창업주나 핵심 경영진이 가진 특별한 기술력, 노하우 또는 영업 네트워크가 회사 회생에 정말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나 혹은 그분들이 사재를 털어서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등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때 그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회생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존 지분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봐주는 게 아니라 회생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거나 실질적인 기여를 할 때 일종의 당근으로 지분을 좀 남겨준다는 거군요.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조건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게 무분별하게 적용되면 채권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경영진이 가진 어떤 특정 기술이나 영업망 없이는 회사가 도저히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그분들이 상당한 규모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하는 등 명백한 기여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즉, 이 사람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또는 이 사람의 희생 덕분에 회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그냥 법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지분 유지의 필요성이나 조건, 이유 등이 회생 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채권자 동의가 필수군요. 네, 필수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그래, 그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지분 일부를 인정해주자. 그게 결국 우리한테도 이득이다 라고 판단하고 동의해줘야 가능한 거죠. 단순히 과거의 경영자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는 회생의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현실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생에 대한 기여를 전제로 한 인센티브, 채권자 동의라는 안전장치도 있고요. 네, 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고민이 엿보입니다. 자, 앞서 살펴본 이런 주요 제도들 외에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실무적인 개선 사항들도 꽤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네,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요. 첫째, CRO, 즉 구조조정 담당 임원 선임 제도를 좀 내실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회사의 기존 임원 중에서 형식적으로 CRO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서위회생법원은 관련 규칙들을 정비해서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회생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이나 재무 분야에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CRO로 선임하고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회생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전문가를 제대로 활용하겠다. 네. 둘째,
조사위원, 주로 회계법인이 이 역할을 맡는데요. 이분들이 작성하는 회사의 재산 및 손익조사 보고서, 이른바 간이조사 보고서의 양식을 표준화했습니다. 특히 엑셀 같은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사건 간에 비교하기 쉽게 만들고 법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상태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정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 거죠. 아, 비교가 쉬워지겠네요. 그렇죠. 셋째, 영상신문이나 원격 현장 검증 같은 비대면 절차 진행 방식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비대면 절차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멀리 있는 채권자나 해외 투자자 등이 법원에 직접 오지 않고도 영상 시스템을 통해 신문 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서 절차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네, 편리해졌겠네요. 네. 넷째,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IP, 즉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연계해 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인데요. 기업이 보유한 가치 있는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IP를 금융기관 등에 매각해서 급한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 IP를 다시 빌려서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기술기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것이죠. 실제 관련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노력도 있었고요. 오, IP를 활용하는군요. 네. 다섯째, 예납금 환급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 예납금인데 절차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비용이 적게 들어서 돈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남은 예납금을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해서 불필요한 불편을 줄였습니다. CRO 역할의 실질화, 보고서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비대면 절차 확대로 접근성 향상, IP 같은 무형 자산을 활용한 금융 지원 모색, 그리고 예납금 환급 절차 간소화까지.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실용성, 그리고 당사자들의 편의를 높이려는 세심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서울회생법원 출범 이후 이 모든 노력들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그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변화이자 의미는요. 기업 도산 절차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랄까? 그리고 법원의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법정 관리나 파산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건 곧 실패의 오명이자 사업의 끝을 의미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였잖아요. 하지만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하고 발전시킨 ARS, P플랜, S트랙, ERP 같은 다양한 제도들과 실무 개선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도산 절차는 더 이상 실패의 종착역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다시 일어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재기의 과정으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재기의 과정으로요? 네. 법원이 단순히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 ARS, P플랜, S트랙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동시에 절차 자체의 효율성과 투명성, CRO 역할 강화, 보고서 표준화 등을 높임으로써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 한다는 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의 역할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법제도의 변화가 왜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기업 환경이라는 것은 늘 불확실성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이라도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서울회생법원의 여러 제도 변화는 단순히 법률가들이나 현재 어려움을 겪는 특정 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그 가능성과 경로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경제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회복 탄력성. 네. 또한 이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법원이라는 사회적 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처벌하고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은 효율적으로 살려내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의 경제 시스템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니까요. 네, 오늘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기업 도산 절차에 도입된 주요 변화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중시하는 ARS 제도부터 M&A 등을 통한 신속한 회생을 가능케 하는 P플랜, 또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S트랙, 회생 기업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UERP 제도, 그리고 CRO 역할 강화나 보고서 표준화, 비대면 절차 확대 같은 다양한 실무 개선 노력들까지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는 기업 회생 절차를 과거의 어떤 경직된 틀에서 벗어나서 더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방식으로 지원하려는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기업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분명 기업 회생의 문턱을 낮추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그 속도와 효율성이라는 가치에 가려서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액 채권자들이나 해고될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 또는 협력업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거나 절차에서 소외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속도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효율성과 신속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 역시 회생제도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과연 우리는 속도와 공정성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